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할게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해서 금메달 6개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머리 좋은 건 알지만 이렇게나 대견하고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그 사연을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1초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리기 하루 전 미국 대표팀 숙소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세계 수학계를 주름잡아온 미국, 중국, 러시아의 3파전은 이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였죠. 특히 미국 대표팀의 에이스 에릭 존슨은 올해 대회의 최대 기대주였습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특히 에릭이 있으니 걱정 없어요. 리처드 스콧 교수의 말에 미국 대표팀 6명은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18살의 에릭은 5살 때부터 수학 천재로 불렸고 전미 수학 경시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한 인물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이미 특별 장학생으로 자리를 마련해 놓은 상태였죠. 중국 팀과 러시아 팀은 어떤가요, 교수님? 소피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예상대로예요. 중국은 베이징 수학 아카데미 출신들로 팀을 꾸렸고 러시아는 모스크바 국립대 영재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에릭이 있는 한 우리가 유리하죠. 한국 팀은요? 제이크 밀러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난 10년간 한국은 메달권에 간신히 들었을 뿐이니까요.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만 경계하면 됩니다. 에릭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대회를 상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수학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논리적 사고와 분석적 접근은 그의 무기였습니다. 그에게 수학은 정복해야 할 영토와 같았죠. 문제를 풀 때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에릭, 긴장돼? 소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전혀.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나는 이런 대회를 위해 태어났으니까. 다음 날 아침, 대회장에 도착한 미국 팀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조용히 앉아 서로 토론하는 모습이었죠. 그들 중 한 명, 김지훈으로 보이는 학생은 특히 차분한 모습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저 학생들, 생각보다 진지해 보이는데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긴장하는 것 같네. 첫 대회니까 그럴만도 해. 제이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한국팀, 특히 김지훈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긴장이 아니라 깊은 집중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에릭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겼고 그것은 곧 대회가 시작되면서 더 커져갔습니다. 대회 첫날, 참가자들은 세 문제를 4시간 반 동안 풀어야 했습니다. 에릭은 자신 있게 시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첫 문제는 기하학 증명이었고 그는 20분 만에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정수론 문제였지만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죠. 이 정도면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겠는데? 에릭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한국팀 쪽을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지훈은 이미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고 그의 풀이 방식은 에릭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수식을 빽빽하게 쓰는 대신 간결한 그림과 몇 줄의 수식만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에릭은 멀리서도 김지훈의 풀이가 자신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교과서에서 배운 정석과는 거리가 멀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풀이가 훨씬 간결하고 우아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릭은 서둘러 자신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긴 했지만 자신의 풀이가 갑자기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조합론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에릭은 겨우 접근법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국팀을 보니 김지훈은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검토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심지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문제와 대화를 나누듯 즐기는 것처럼 보였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지? 시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팀으로 모였습니다. 미국 팀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쉬웠어. 전형적인 기하학 증명이었지.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도 괜찮았어요. 정수론의 기본 정리를 응용하면 됐으니까요. 소피가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가 좀 까다로웠네. 에릭이 말했습니다. 나는 접근법을 찾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 한국팀은 어땠어? 리처드 교수가 물었습니다. 에릭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김지훈이라는 학생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풀이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더 간결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내일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야. 제이크가 단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릭은 식당에서 우연히 김지훈과 마주쳤습니다.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 난 에릭 존슨이야. 미국 대표팀이지. 김지훈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한국 대표팀이에요. 오늘 내가 문제 푸는 걸 봤어. 정말 독특한 방식이던데 어떻게 그런 접근법을 생각해냈니? 김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수학과 대화를 하며 문제를 풀어요. 수학과 대화라고. 에릭은 웃음을 참으며 되물었습니다. 수학은 정복하는 거지,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 김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겠죠. 첫날 시험이 끝난 후 미국 대표팀은 호텔방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각자의 풀이를 점검하며 내일 있을 시험에 대비했죠. 분위기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팀이 예상보다 강했어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제이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어. 미국은 지난 10년간 항상 상위권이었잖아. 리처드 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한국팀이 달라 보이긴 하네요. 특히 김지훈이라는 학생은 주목할 만해요. 하지만 아직 한 번의 시험으로 판단하기는 이르죠. 에릭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김지훈의 풀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학과 대화를 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그는 지금까지 수학을 항상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문제를 빨리 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곧 실력이라고 믿어왔죠. 에릭, 괜찮니? 소피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 에릭이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에릭은 호텔 로비에서 한국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죠. 호기심에 에릭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한국팀 학생들은 에릭을 보고 잠시 대화를 멈췄습니다. 김지훈이 대표로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풀이 방법을 공유하면서요. 이미 시험은 끝났는데 왜 또 풀이를 공유하는 거죠? 에릭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나의 문제에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잖아요. 다양한 접근법을 알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에릭은 갑자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항상 효율성과 속도에 집중했을 뿐 다양한 풀이 방법을 연구한 적은 없었죠. 문제를 풀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우리 팀에 합류하고 싶으세요? 김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에릭은 잠시 고민했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내일 준비해야 해서요.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 에릭은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미국식 수학이 정말 최고일까? 한국 팀의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보여줘야 해. 에릭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수학도라는 걸 증명해야지.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에릭은 내일의 시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회 둘째 날, 에릭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자신만의 수학 공식들을 머릿속으로 복습했죠. 시험장에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한국팀 자리를 볼 때마다 에릭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에릭은 자기 자리에 앉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에릭은 빠르게 문제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열 관련 문제였고 그는 자신 있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만에 첫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낸 에릭은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어제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야. 두 번째 문제는 기하학적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에릭은 여러 정리를 적용해가며 풀이를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했죠.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 김지훈을 보니 그는 이미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간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고 때때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에릭은 다시 자신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더욱 난해했습니다. 정수론과 조합론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였죠. 이건 에릭은 문제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정리와 방법을 동원했지만 쉽게 접근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종료 30분 전, 에릭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고전하는 듯 했지만 한국팀, 특히 김지훈은 여유롭게 답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풀이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옆에서 본 그의 접근법은 에릭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에릭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풀이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릭 어땠어? 소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글쎄, 마지막 문제가 정말 어려웠어. 에릭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내가 잘 풀었을 거라 믿어.
소피가 위로했습니다. 교수님이 발표한 비공식 결과에 따르면 오늘도 한국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지우는 두 번째 문제에서 심사위원들도 놀랄만한 창의적인 풀이법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시험 후 토론 시간에 에릭은 용기를 내어 김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었니? 에릭이 물었습니다. 김지훈은 친절하게 자신의 풀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자신이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기르는 거니? 에릭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김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수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언어니까요. 시험이 모두 끝나고 예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은 세 번째, 중국은 두 번째, 그리고 한국은 압도적인 점수 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대표팀 숙소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이크가 불평했습니다. 우린 항상 상위권이었는데. 리처드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이 이번 대회 문제에 더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에릭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점수 때문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팀, 특히 김지훈의 수학적 접근법은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식 교육이 너를 놀라게 했구나. 제이크가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에릭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놀랐어.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 더 창의적이고 더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피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교육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빠르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지만 그들은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리처드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고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에릭은 호텔 정원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김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여요. 김지훈이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 에릭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항상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깨달았어. 내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걸. 김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에릭 옆에 앉았습니다. 수학은 경쟁이 아니라 탐구예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죠. 너희 한국식 수학 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에릭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수학은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의적 좌절이라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의적 좌절. 에릭이 궁금해했습니다. 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 좌절감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하죠. 에릭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좌절을 실패로 여겼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김지훈의 말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우리 팀 지도 교수님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김정호 교수님은 창의적 좌절 교육법을 창안하신 분이에요.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정말 감사해.
그날 밤, 에릭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패배는 쓰라렸지만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릭은 김지훈과 함께 한국팀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은퇴한 수학자 김정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김정호 교수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지혜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릭. 김지훈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호 교수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 에릭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호텔 정원의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정호 교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에릭 군? 에릭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수학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를 빨리 풀고 답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였죠. 김정호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전통적인 접근법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수학을 대화의 대상으로 봅니다. 문제와 대화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김지훈이 말한 창의적 좌절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좌절은 배움의 시작입니다. 김정호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좌절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는 순간이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포기하거나 답을 외워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좌절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에릭은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김정호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교육법의 핵심은 학생들이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항상 빠르게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김정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구와 동양의 교육 철학 차이입니다. 서구에서는 얼마나 빨리 풀었느냐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가 중요하죠. 빠른 해결책은 일시적이지만 깊은 이해는 영원합니다. 에릭의 마음속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학습 방식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 공식을 외우고 패턴을 암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이해를 놓친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미 해결한 문제도 다시 풀어보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하죠. 김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매주 깊이 생각하기 세션을 가져요. 한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풀이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이죠. 때로는 10가지가 넘는 방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에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빠른 한 가지 방법만 찾았을 뿐 다양한 접근법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김정호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도록 격려하죠. 이것이 바로 창의적 좌절 교육법의 핵심입니다. 에릭은 갑자기 자신의 교육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성공만을 추구했고 실패는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교수의 말처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학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언어로 가르칩니다.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아름다운 언어죠. 그저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릭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수학을 승리하기 위한 무기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수학이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셨어요. 에릭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정호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에릭 군. 이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죠. 그날 밤, 에릭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수학의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식 교육의 철학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수학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대화하고 교감해야 할 언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들이 대회장에 모였습니다. 결과 발표를 위한 시간이었죠. 에릭은 미국 대표팀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값진 교훈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대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3위. 미국. 미국 대표팀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이크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소피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릭은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2위. 중국. 중국 대표팀이 일어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예상보다 낮은 성적에 다소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의 우승팀은 한국입니다. 대회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팀 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김지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또한 개인 성적 1위는 한국의 김지훈 학생입니다. 추가 발표의 대회장은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김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에릭은 김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 지훈. 정말 대단해. 고마워요, 에릭.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소통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김지훈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팀으로 돌아온 에릭에게 제이크가 말을 걸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우리가 3위라니. 다르게 훈련했다면 이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에릭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이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해. 한국팀은 승리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 리처드 교수가 다가와 에릭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에릭. 우리는 많은 것을 재고해야 할 것 같구나. 특히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 한국팀과의 작별 인사 자리에서 김정호 교수가 에릭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창의적 좌절 교육법에 관한 책이야. 아직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내가 한국어를 배운다면 도움이 될 거야. 에릭은 감사하게 책을 받았습니다. 비록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책은 그에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계획이니? 김지훈이 물었습니다. 에릭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
우리 시스템에도 이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김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면 계속 연락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에릭은 처음으로 경쟁자가 아닌 동료를 얻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쓴맛보다 훨씬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에릭은 마지막으로 김지훈과 대화했습니다. 지훈, 너와 너희 팀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수학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김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릭, 당신은 훌륭한 수학자예요. 다만 이제 수학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한 달 후, 에릭은 스탠퍼드 대학의 캠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고 그는 이제 정식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이전의 에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릭, 연구 제안서 검토해봤니? 수학과 학과장인 마이클 교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 하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에릭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제안이지? 저는 한국의 수학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특히 창의적 좌절 개념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마이클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에릭을 바라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구나. 하지만 왜 갑자기 교육방법론에 관심을 갖게 된 거니? 에릭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팀과의 만남, 김정호 교수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요. 우리는 창의적 사고를 장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생들은 답을 빨리 찾는 데만 집중하고 과정에서의 배움을 놓치고 있어요. 마이클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효율성과 성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정한 이해와 창의성을 희생시키고 있을 수도 있어. 교수님, 저는 미국과 한국의 교육 방식을 융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그들의 창의적 좌절 개념을 결합한다면 더 나은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클 교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구나. 사실 다음 학기에 교육학과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어. 내가 참여하면 좋겠구나. 에릭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몇 주 후, 에릭은 리처드 스콧 교수와 함께 미국 수학교육협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동서양 수학교육의 융합 창의적 좌절의 가치였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에릭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정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학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발표장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에릭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창의적 좌절 교육법은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접근법을 탐색하며 깊은 이해를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시스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리처드 교수는 에릭의 발표가 끝난 후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 너는 이제 단순한 수학 천재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로 거듭나고 있구나. 그날 밤, 에릭은 김지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훈,
오늘 미국 수학교육협회에서 창의적 좌절에 대해 발표했어. 많은 교육자들이 관심을 보였지. 내년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너희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 그리고 약속할게.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 나는 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수학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고마워, 내 친구. 스탠퍼드 캠퍼스의 가을 저녁, 에릭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은 더 이상 그에게 승리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언어였고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언어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경험이 그에게 가장 값진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깨달음이었죠. 에릭 존슨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